전 벌레를 무서워합니다. 벌레가 제 몸에 붙는다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벌레에 대해 물어본다면 단순히 벌레가 싫다고 말할 뿐 벌레 공포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며 신체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땀이 나고 구토를 하며 앞이 안 보일 수도 있고 기절할 수도 있죠. 이러한 증상을 영어로는 포비아라고 하며 심한 경우 공포증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며 공포증을 극복하지 못해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대부분 공포증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가진 공포증을 숨기고 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떠한 질병보다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위험도별로 특이한 공포증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클수록 높은 위험도를 주었습니다. 물론 위험도가 올라갈수록 끔찍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도 1. 바나나 공포증. 바나나 공포증은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공포증으로 실제로 스웨덴 장관인 파울리나 브란드베리가 바나나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공식적인 행사가 있으면 일정이 시작되기 전 모든 바나나를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청하면서도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걱정된다고 했는데 바나나 공포증이란 게 이름만 들어봤을 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증상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선 바나나 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마트에서 식료품 코너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힘듭니다. 언제 바나나를 마주칠지 모르기 때문이죠. 꼭 식료품 코너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중 어디에서든지 흔하게 마주칠 수 있는 과일입니다. 여자나 어린 아이들은 바나나를 보기만 해도 울음을 터뜨릴 수도 있으며 속이 메스껍고 구토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증상이 심각해지면 그 자리에서 온몸이 마비되거나 기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포감을 느끼는 이유는 바나나가 목을 졸라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만약 공감이 잘 안 되신다면 영상을 1분 14초로 다시 되돌려서 모든 바나나를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살인마로 대입하여 다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심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위험도 2. 우주현상 공포증. 대부분의 공포증은 직접적인 경험으로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바나나 공포증의 경우 바나나를 먹다 목에 걸려 숨을 못 쉬게 되거나 바나나 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큰 부상을 당했을 때 바나나 공포증이 생기죠. 하지만 우주현상 공포증은 조금 다릅니다. 지구로 향하는 운석 같은 물체처럼 아직 발생되지 않은 일에 대한 무서움인데 증상이 심각해진다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우주적 사건을 대비하며 사회적으로 스스로 고립되기도 합니다. 즉, 상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공포증이죠. 여러분이 영화관에서 인터스텔라를 보고 친구들과 재밌었다고 대화를 할 때 옆자리에 있던 우주현상 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영화를 계속해서 되감기하며 미래를 대비할 것입니다.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강박증 환자처럼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는데 햇빛이 강렬한 날 눈이 따갑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실명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는 무서운 공포증입니다. 위험도 3. 이성에 대한 공포증. 여성의 경우 남자에게, 남성의 경우 여자에게 소통은 물론 같은 장소에만 있어도 공포를 느끼는 현상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범위로 본다면 여중에 나와 모종의 이유로 여고에 가게 되고 여대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 등 바쁜 생활로 인해 남자와 몇 년 동안 대화를 못 해본 여성이 남자와 엘리베이터만 같이 타도 온몸이 긴장되는 그런 경우도 이 공포증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치유되곤 하죠. 이 공포증이 위험도가 3인 이유는 범죄로 인해 많이 생기는 위험한 공포증이기 때문인데 작곡가인 스티븐 손드하임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학대받아 그 트라우마로 인해 여성 공포증에 걸렸습니다. 결국 동성애를 시작하고 공식적으로 커밍아웃하기도 했죠. 또한 성폭행을 당한 여성 혹은 성추행을 당한 여성들도 쉽게 트라우마를 이기긴 어렵기 때문에 이성 공포증에 걸리게 됩니다. 위험도 4. 세균 공포증. 스스로 공포증이라고 느끼게 된다면 그 공포증을 대비하거나 피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공포증이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언제나 내 몸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영국에 사는 사만다 콕스라는 여성은 10살 때 할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세균에 대한 공포심이 생겼습니다. 할머니의 죽음이 병원의 청결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10살 때 시작된 공포심은 14살 때까지 점점 커져가더니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독학을 시작하였습니다. 세균에 대한 두려움은 그녀가 흘려보내는 인생의 시간에 비례해서 커져만 갔습니다. 샤워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결국엔 집 밖은 온통 세균 천지라는 결론을 내린 그녀는 18년 동안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TV를 보며 지냈고 그녀의 부모님은 정신과 의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의사들도 손쓰기 어렵다고 했죠. 그녀의 병세가 얼만큼 심각했냐면 강박증이 심해지는 날엔 샤워하는데 20시간 정도 소요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샤워를 하면 오히려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죠. 세균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까지 씻어버리기 때문입니다. 20시간 동안 샤워하는 상상을 하니 몸이 따가운 느낌이 드네요. 그러다 결국 그녀의 부모님이 집안에서 의식불명인 그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급히 응급차를 불렀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76세, 77세였던 그녀의 부모님은 체포되었습니다. 살인 혐의로 말이죠. 만약 집 안에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가족이 쓰러졌는데 신고한 경위를 물어보니 세균 공포증을 가진 딸이 너무 오랫동안 샤워를 하다가 쓰러진 것 같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외출도 오랫동안 하지 않아 병원 진료 기록도 없고 사망의 원인도 길고 긴 아주 오랫동안 긴 샤워로 인한 탈수와 피부병 때문이면 말이죠. 그녀의 부모님은 약 7시간의 긴 조사를 받았습니다. 약 30년 동안 그녀 옆에서 묵묵히 그녀의 병을 치료해주기 위해 함께 있어준 사람들인데 말이죠.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그녀가 죽기 직전 날 탄산 음료를 주려고 갔을 때까지는 아무 이상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상한데 공포증 때문에 외출도 못하는 딸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도 공포증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꼭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공포증은 공감해주기도 도와주기도 어렵지만 혹시라도 너무 어둡고 너무 긴 밤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지치지 말고 끝까지 잘 버텨내서 밝은 아침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장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억울하게 누명이 씌어진 상태로 안타깝지만 어떤 사형을 받을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사형 집행 방법들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 함께 골라보도록 하죠. 첫 번째, 코끼리로 으깨기. 동남아시아와 인도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된 보편적인 사형 집행법입니다. 기록된 문서에 문자적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면 코끼리의 다리 아래로 밀어 넣다 라는 뜻으로 사형수를 길 가던 아무 코끼리나 붙잡아서 다리 밑에 넣는 것이 아닌 형을 집행하기 위해 조련사의 손에 철저히 훈련된 코끼리를 사용합니다. 왜 꼭 훈련된 코끼리를 사용했을까요? 죄수가 한 번에 짓밟혀 죽는 것이 아닌 조련사의 명령을 따르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느끼도록 천천히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코끼리가 으깨는 것이 아닌 사지를 잡아 뜯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훈련된 코끼리이기에 가능했죠. 코끼리가 조련사의 말을 따라서 천천히 죽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5톤의 거대한 남성에게 고문을 받다 죽는 사형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의 앞에서 이런 잔혹한 형벌을 받을 정도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두 번째, 넥레이싱. 목이라는 뜻의 넥과 졸라매는 끈을 뜻하는 레이싱이 합쳐져 목을 졸라맨다는 뜻의 사형 방식입니다. 단순히 목을 졸라서 사형시킨다면 꽤나 자비롭다고 말해주고 싶을 정도인데 혹시 여러분은 오징어 게임에서도 유행했던 달고나 과자를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 어릴 적 달고나 과자를 직접 만들다가 실수로 팔에 떨어뜨려 피부가 녹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이야기고 100원짜리 동전보다 작은 크기였지만 당시의 고통이 생생하고 미세하지만 흉터로 남아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넥레이싱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네,
레이싱은 사형수의 목에 고무 타이어를 걸고 가솔린을 뿌린 다음 불을 붙여 형을 집행합니다. 달고나를 살짝만 떨어뜨려도 피부가 녹는 고통이 엄청난데 타이어를 사형수의 팔까지 감싸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상반신을 모두 태워 녹이는 악마가 고안해낸 듯한 방식이죠. 형이 끝난 모습을 보면 얼굴 피부 전체가 녹아내려 코와 입술이 제 위치에 있지 못하고 뚫려있던 눈구멍에 피부가 스며들어 흰자 위의 아랫부분만 보였으며 목 주변 피부엔 녹아내린 타이어가 굳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내부 배반자나 스파이에게 주로 사용한 방식으로 실제로 이 끔찍한 사형을 받기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반감을 살 만한 행동을 어느 정도 제지해 주었습니다. 네크레이싱을 하는 사진을 찾아보면 사람들이 다들 모여서 타이어에 불이 잘 붙을 만한 나무나 풀, 가솔린 등을 집어넣는데 네크레이싱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 또한 어떤 의미로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식형. 식형은 말 그대로 먹는 사형 집행 방식입니다. 어떻게 먹는 방식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식은 인간이 아닌 맹수에게 해당됩니다. 거대한 뱀이나 호랑이, 사자 등 맹수들을 한 공간에 풀어놓고 사형수를 집어넣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떠한 대적할 수 있는 장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공포에 떨며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맹수의 날카로운 이빨에 고통받는 사형 방식인데 식형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죄수가 죽는 모습을 일종의 서커스처럼 관람했다는 사실 때문이죠. 고대 로마에서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인 콜로세움은 영화로도 나와서 유명해졌습니다.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끼리 목숨을 걸고 칼을 맞대기도 하지만 무기를 든 인간과 맹수가 싸움을 벌이기도 했죠. 사람들은 이 모습 또한 즐거워했으며 사형수들이 죽는 모습조차 여흥거리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형 집행 방식이 바로 식형입니다. 더불어 식형은 종교 탄압으로도 사용됐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자체적인 종교가 있었는데 기독교의 등장으로 인해 종교적으로 위협을 느낀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위해 식형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종교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맹수의 먹이로 던져버리다니 당시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좁은지 느껴집니다. 네 번째, 팔라리스의 황소. 시칠리아에서 시행되었다는 잔혹한 화형 기구입니다. 너무 잔혹하여 유명해졌고 사형 도구이자 비참한 최후를 선사하는 황금빛의 이 고문 도구를 노스의 황소라고도 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영롱하게 생긴 황금빛 장식인데 이 사형 방법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온 몸이 뜨거워지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황소를 자세히 보면 등에 무언가를 넣을 수 있는 여다지가 있습니다. 저곳에 들어갈 것은 무언의 재료가 아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들어갔다면 문을 열지 못하도록 단단히 잠근 다음 노스의 황소의 배 부분에 불을 피워 황소를 달궈주면 됩니다. 쇠로 만든 황소는 훌륭하게 열을 전달해 줄 것이고 안에 갇힌 사형수는 온몸이 익어가는 고통에 몸부림치지만 어떻게 몸부림을 쳐도 그 뜨거운 고통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사람이 산채로 익어가며 내는 비명 소리는 황소 내부에 있는 구멍을 통해 황소의 입 밖으로 전해지는데 그 비명 소리가 마치 황소가 우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서서히 온몸에 전해지는 뜨거운 고통을 상상하고 있으니 급사 열탕지옥을 떠올리게 하는 끔찍한 사형도구입니다. 다섯 번째, 쥐 처형법. 넓게 본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식형의 한 종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동물의 특성을 가장 잘 이용한 역사상 가장 잔혹한 처형법으로 손꼽히는 끔찍한 방법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형법들이 모두 너무 잔혹하여 더 잔혹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싶었지만 인간의 잔혹함은 언제나 상상을 뛰어넘었죠. 우선 쥐 처형법에 대해 이해하려면 쥐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쥐가 있는 곳에 주변 환경이 뜨거워지면 쥐는 생존을 위해 땅으로 숨으려고 합니다. 즉,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만 알고 있다면 아주 간단한 도구와 쥐를 통해 극악스러운 잔혹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쥐를 사형수의 배 위에 올라가도록 합니다. 물론 바구니로 가두어 배 위에 머무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쥐가 있는 곳의 온도를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쥐는 생존 본능에 따라
땅을 파기 시작하죠. 날카로운 발톱을 이용해 배를 파고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쥐들이 아무리 작고 연약하다 해도 긁어대며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조금씩 벌려간다면 결국 배에 남는 것은 상처와 피로 시작해서 하나의 구멍이 완성될 것입니다. 배가 뚫린다고 해서 타영수가 바로 죽을까요? 타영수는 분명히 의식이 있는 상태로 뚫린 배 안에서 돌아다니며 장기를 건드리는 쥐들을 선명히 느낄 겁니다. 쥐가 장기를 갉아먹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인간의 잔혹함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 총 5개의 사용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사용법들 중 꼭 한 가지를 받아야 된다면 어떤 사용법을 받고 싶으신가요? 모스 부호는 점과 선 2개로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발신 전류만 전달할 수 있다면 짧은 명령어를 전달하기 적합하여 군사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짧고 긴 것을 표현할 수 있다면 어느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납치를 당했을 때 위급한 상황을 몰래 알리려고도 사용됩니다. 그 예시로 미국의 한 유튜버는 항상 눈을 안대로 가리고 엄청난 양의 음식을 쑤셔 넣듯이 먹어서 누군가 그녀를 납치하고서는 강제로 먹방을 찍게 한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그런 그녀가 먹방 도중 손가락으로 그릇을 치며 모스 부호로 도와달라고 한 예시가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슷하게 사용된 적도 있는데 전쟁 포로로 잡힌 제레미야 덴트는 적국에서 반강제적인 인터뷰를 찍을 때 눈을 깜빡이며 고문받는다는 것을 알렸죠. 그가 눈을 깜빡이며 모스 부호로 전한 것은 고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짧게 깜빡일 때와 길게 깜빡일 때가 있죠. 그리고 2011년 10월 31일 유튜브에 G1BX24JH라는 유저가 모스 부호와 관련된 정체를 알 수 없는 영상을 올립니다. 영상의 제목은 모스 부호의 단점 하나와 WMV라는 파일 형식이었는데 영상을 재생시키면 묶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자아이가 흑백 화면으로 보였고 모스 부호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전하고 있었죠. 그럼 영상을 바로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흑백인데다가 무척 어둡게 촬영되었는지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름 끼치는 느낌은 모두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추측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머리 길이로 봤을 때 여자아이인 것 같다는 점과 어딘가 묶여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건 감금당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상을 보면 여자아이가 무언가 말하는 것처럼 보였고 영상 중간엔 정체 모를 사람의 손이 튀어나와 얼굴을 쓰다듬기도 합니다. 동영상에 대한 설명란은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어째서인지 댓글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무언가 장치를 해놨죠. 그리고 누군가가 해당 영상에 나오는 모스 부호를 해석했다고 하는데 영상 속 모스 부호를 해석하면 Were you looking for something in particular? 특정한 무언가를 찾고 있니? You will have to look in a place cooler. 좀 더 서늘한 곳을 찾아봐야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이 문구를 보고 누군가가 마리오의 크리피파스타와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리오 크리피파스타란 어떤 사람이 우연히 얻은 마리오 해킹 파일을 찾았는데
번역도 엉터리고 스크린샷도 형편없었고 파일명도 30070144로 게임 파일과 함께 있던 텍스트 파일엔 나를 찾아줘라는 문장이 각 나라의 언어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시작했을 땐 형편없는 스크린샷만큼이나 칙칙한 마리오와 타일들이 존재했는데 스테이지를 깰 때마다 플레이어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하다가 마지막엔 마리오가 스스로 속죄를 한다며 파이프 밑으로 떨어져 죽는다는 일종의 괴담이었죠. 그렇다면 마리오의 크리피파스타라고 말한 이 사람은 어두운 곳에 빠져 속죄하는 마리오를 떠올린 것일까요? 오늘은 납치를 당한 듯한 사람의 정말 소름 끼치는 영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사실 영상의 진실은 이러합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날짜는 10월 31일 할로윈데이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할로윈데이의 장난으로 무서운 영상을 올렸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특정 크리피파스타에 대한 영상이다, 딥웹에서 퍼온 영상이다 등과 같은 추측만 난무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원본 영상을 찾았다고 하였고 그 영상은 2009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리퀴드라는 유튜버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자체가 납치되는 상황을 재현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납치된 것이 아닌 그저 단순히 장난에 불과한 공포와는 거리가 먼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럼 원본 영상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여자아이가 아니었고 안경을 쓴 머리가 긴 남자였습니다. 영상을 단순히 극백으로 처리한 뒤 어둡게 하고 모스 부호를 넣으니 괴담 하나가 뚝딱 완성됐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위험도 2에 등재되어 아직도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금, 납치, 모스 부호 영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틱톡에 한 동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영상을 재생하면 소녀가 춤을 추는 모습이 나왔죠. 소녀는 어린 10대였고 평범했습니다. 또래 여자아이들과 특별히 다른 모습도 없었고 춤도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췄던 일반적인 춤의 동영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더니 남성이 잔혹하게 고문당하는 무서운 영상이 재생됩니다. 영상은 고어 동영상이었고 모자이크 없이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잔혹한 고어 동영상은 약 2년 동안 틱톡에서 인기 게시물로 떠돌게 됩니다. 잔혹한 고어 영상의 주인공은 로돌포 벨루치라는 남성으로 대체 소녀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틱톡에서 재생된 고어 동영상의 원본은 어째서 2년 동안 삭제되지 않았을까요? 호세 로돌포 벨루치 보텔로 1999년생으로 멕시코 출신입니다. 그는 범죄자였습니다. 15살 때부터 자동차 터리와 강도 짓을 전문적으로 하던 그는 경찰에 잡히고 풀려나고를 반복했습니다. 17살 때는 평소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라이벌 그룹과 동네에서 총격전을 벌였죠.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베테랑답게 회복 후에도 범죄와 총격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친구가 죽었고 기세에 밀렸는지 겁을 먹었는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었지만 로돌프 벨루치는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벨루치가 19살이 되었을 때 그의 근황은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화장실처럼 보이는 곳에서 고문을 당하는 영상이었죠. 맞습니다. 틱톡에서 2년 동안 모자이크 없이 떠돌던 고어 동영상입니다. 그의 시신은 모렐로스의 쿠에르나바카에 여러 조각이 되어 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대를 담당하던 경찰관에게 메모가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메모의 내용은 이 구역을 맡은 경찰관들은 정말 일을 안 합니다. 오히려 뇌물만 받고 있을 뿐이죠. 라면서 벨루치가 속해 있던 집단의 정보를 줬다고 하는데, 정황으로 봐서는 벨루치의 라이벌 그룹이라고 추측됩니다. 몇몇 사람들은 동영상에서 고문하는 방식이 카르텔인 것 같지만 정확한 정보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춤을 추던 10대 소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녀가 영상 속 주인공이다, 소녀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20대에 저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 라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두 영상이 함께 돌아다니니 어떻게든 접점을 만들어낸 것이죠. 소녀는 필리핀에 살고 있습니다. 춤을 추는 영상을 찍었을 당시엔 우리나라 나이로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그리고 영상을 올린 곳은 틱톡이 아닌 타 플랫폼이었습니다. 소녀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적이 없으며 멕시코에 사는 벨루치와는 전혀 연관이 없었죠. 소녀가 동영상의 첫 부분에 나온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영상을 재생할 때 평범한 여자아이가 춤을 추는 영상이라고 생각하도록 방심을 유도하기 위해서였죠. 정말 평범하고 수많은 춤 동영상들 중 하나를 아무 생각 없이 재생했을 때 끔찍한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는 낚시성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 희생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영상이 단시간에 잘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영상 앞부분에 소녀가 춤추는 영상을 삽입해두니 AI가 이를 고어 영상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여 2년 동안 영상이 떠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썸네일도 피칠갑을 한 남자의 모습이 아닌 소녀가 춤추는 동작 중 하나가 보이니 신고하는 사람도 그만큼 적어지게 됩니다. 물론 비슷한 낚시 동영상이 많아지며 유사 사례들을 학습해왔고 AI가 크게 발전한 현 시점으로선 먹히지 않을 방법이죠. 결론은 소녀는 트랜스젠더도 아니고 멕시코에 사는 천둥벌거숭이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틱톡을 이용하는 연령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소녀는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고문당하는 트랜스젠더로 유명해졌죠. 어린 소녀가 다니던 학교에 영상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눈앞에 존재하는 소녀를 두고 이상한 소문도 같이 퍼져나갔죠. 결국 소녀의 어머니에게까지 영상에 대한 이야기가 전달됩니다. 만약 가족이 고어 영상과 함께 유명해진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하기 힘든데 가족의 멘탈이 걱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혹시라도 범죄 조직에게 비슷한 짓을 당할까봐 더욱 두려울 것 같네요. 아무리 연관이 없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소녀는 감수성이 제일 예민한 시기죠. 남의 눈치를 제일 많이 볼 나이이기도 합니다. 소녀는 악몽을 꾸기 시작합니다. 본인과 상관없는 고어 동영상 때문에 말이죠. 꼭 억울한 마음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얼굴이 고어 동영상에 합성된다면 목숨을 위협받는 압박감도 생길 겁니다. 결국 소녀는 강박장애와 불안증까지 겪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부디 소녀가 잘 이겨냈기를 바랄 뿐이죠. 성인이 비슷한 범죄를 당해도 큰 충격으로 다가올 만한 어이없고 황당한 일입니다. 여기서 짚고 가야 할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건의 시발점인 합성을 하고 영상을 업로드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틱톡엔 정말 다양한 주제가 올라오죠. 깜짝 놀래키거나 공포스러운 영상도 많이 올라옵니다. 아이디 메이 03 평소에도 자주 무서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의 영상을 보던 사람들은 그가 10대이며 라틴 아메리카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틱톡에 고어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피해자까지 만든 그가 계정이 정지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소란으로 인해서 10대 소녀는 고어 영상 속 남자의 가족들과 연락을 하기도 했다는데 평생 악몽의 일부분을 달고 살 소녀를 생각하니 인터넷을 함부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듯하죠. 이번 영상이 유포되며 아직 고어 영상을 접해보지 못한 외국의 많은 어린이들이 인생의 첫 고어 동영상을 경험해보았다며 끔찍한 경험이었다는 많은 댓글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영상은 마치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노란 국물 혹은 레바논 다이빙 사고 정도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듯합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시청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국 유명세를 타며 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까지 등재되었는데 영상의 잔혹성이나 강제로 시청하게 된 스토리를 고려하면 위험도 6 정도 될 줄 알았으나 위험도 5에 등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더불어 스토리를 장황하게 적어두었지만 다른 절검단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카르텔 관련 영상이나 매니악 형제들처럼 높은 위험도를 가진 영상들은 사건에 대한 기사거리, 가해자와 피해자의 SNS, 전후 상황과 사건에 대한 이미지를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찾아보며 찜찜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는데 틱톡이 연령층이 워낙 어리다 보니 영상이 퍼지면서 대부분 근거 없는 사실들이 많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인터넷 댓글이나 나무위키에 올라온 글들, AI 관련 컨텐츠를 너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위험도 5, 레이프 트리.
A South Texas rancher makes a startling discovery. She found what authorities refer to as a rape tree near her property. Grace White shows us exactly what that is. 자연이란 참으로 신비합니다.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그 모습은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나무에 과일이 열려 있으면 그 일대가 풍요로워 보이고 나무에 장식을 달아두면 성탄절을 기념하는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성되고 나무에 하얀 눈이 쌓여 있으면 주변이 신비롭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만약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이 인간의 피 묻은 속옷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다음 영상은 미국의 한 농장주가 나무에 걸려있는 끔찍한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것을 제보하여 기자와 함께 해당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The stick was here and there were tracks here. Not much gets by Linda Vickers. 제보를 받고 농장 주인과 함께 레이프 트리로 향하는 기자.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범죄의 흔적들을 볼 수 있었죠. 그 일대가 얼마나 살기 무서울지 우리는 감히 일말의 상상을 할 뿐입니다. 이쯤에서 레이프 트리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레이프는 폭행을 의미합니다. 즉 레이프 트리는 후에 과시용으로 속옷을 나무에다 걸어놓는 것이죠. 단순히 과시하고 위협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사실상 나무에 걸린 속옷의 주인들은 온갖 수모를 겪고 죽었기 때문에 사람이 걸려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한데 구글에 해당 검색어를 검색한다면 엄청난 수의 레이프 트리를 볼 수 있기에 그 일대에 사는 일반인들은 그저 공포에 떨며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검색어가 높은 위험도를 가진 이유는 검색 시 레이프 트리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최후의 모습까지 함께 검색되기 때문인데 그 사진을 설명하자면 동영상이 아닌 사진만을 봤을 뿐인데 분명 사람의 형태를 띠긴 했지만 너무 잔혹해서 현실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가능한 짓인가 싶을 정도로 무척 잔혹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위험도 7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유튜브 정책 위반이 두려울 정도였죠. 그럼 농장주의 제보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I noticed something black hanging in the trees. As I got closer, I 농장 주인은 용기를 내어 문제의 나무에 갔습니다. 그곳엔 속옷이 걸려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이곳에 사는 당신은 언제 납치되어 온갖 수모를 겪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나무에 속옷이 걸려 있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올려 주인을 찾으며 농담을 하겠죠. 저런 끔찍한 일이 한국에선 벌어지지 않으니 주인의 실수로 걸려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같은 풍경을 봐도 누군가는 웃음을 짓지만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가 주로 발견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입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은 오랜 골칫거리였습니다. 처음엔 미국이 멕시코에서 몰래 노예들을 데려와 멕시코에서는 금지된 노예제를 시행했죠. 이 갈등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반대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 내 유통되는 악의 밀수 경로가 되어버려 미국의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엔 트럼프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운다고 발표했고 그 비용을 멕시코에서 지불하도록 하여 멕시코의 반발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각국의 범죄자들의 밀수 통로로 이용되고 오랜 갈등으로 대립 구조라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미국과 멕시코 중 한 나라를 선택해서 살아야 된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현재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넘어가는 불법 이민자가 하루 1만 명 이상 꾸준히 생겨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1049km 구간에 높이 9m가 넘는 철제 장벽을 살기 위해 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말이죠. 체포된 수만 해도 100만 명에 달하는데 체포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가늠하기 힘들며 이 추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3년 연속 20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025년 1월 기준 부산시의 인구는 332만 6,999명으로 멕시코와 미국 사이 국경에서 작은 부산이 움직이고 있는 수준입니다. 높은 위험도의 절검단을 보면 멕시코의 어두운 면모, 지구에 숨겨진 디스토피아에 대해 알아가는 느낌인데 다음은 GPO,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미국 정부 출판국에서 발췌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과
레이프 트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스터 포 씨는 하원에서 1분 동안 연설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원치 않는 여성의 몸에서 찢어진 속옷이 무법지대인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불과 몇 피트 떨어진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범범들이 수십 개의 속옷을 그곳에 던졌습니다. 이것을 레이프 트리라고 합니다. 각 속옷 세트는 그저 그들의 전리품일 뿐입니다. 피해자들은 사막에서 소리를 지를 뿐이죠. 불법 인신 매매범들에게 그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경고입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우리 국경을 피하지만 범죄는 그들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됩니다. 그들은 다른 불법 이민자와 무고한 사람들을 성범죄를 연구하는 한 전문가는 매일 약 100명의 불법 성범죄자가 국경을 넘어와 매년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레이프 트리는 불법 체류자가 당신을 위협하는 경고입니다. 그것은 미국인들에게도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불법 입국과 인신밀매에 대해 소리치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여기까지가 발췌한 문서 미스터 포 씨가 전한 말이었습니다. 짧게 들어봤지만 어떤 곳인지 상상이 되었고 살면서 그 주변엔 절대로 가지도 말고 갈 생각도 말자고 생각이 드는 1분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질 나쁜 범죄자들이 나온 뉴스를 보며 우리나라도 정말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 사례가 늘면서 치안이 나쁜 국가에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잠깐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잠깐 든 생각이었죠. 지구 어디에선가는 아직도 공포 영화처럼 생존을 위해 죽고 죽이는, 어쩌면 단순히 쾌락을 위해 죽이는 끔찍한 디스토피아도 존재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물론 특정 범죄가 더 좋고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는 모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죗값은 꼭 죽어서라도 치르길 바라는 마음인데,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나라가 발칵 뒤집어 엎힐 정도의 범죄가 지구 어디에선가는 매일같이 일어나고 그 수가 너무 많아 조사하기도 힘든 그런 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이 상상만 해도 공포일 따름이죠. 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중 제일 조심해야 될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위험하지 않은 척하는 단어들이죠. 어쩌면 절검단이 생긴 진짜 이유인데, 유아용 컨텐츠로 착각이 들 법한 아기자기한 캐릭터를 사용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우리는 이런 컨텐츠들을 보고 동심 파괴라고 하죠. 오늘은 검색하면 충격받는 단어들 중 동심을 파괴하는 단어들을 알려드릴 건데, 재밌는 점은 어른들은 이러한 동심 파괴를 흥미롭게 보는지 소개해드릴 단어 중 조회수가 적은 동영상은 60만 회, 많게는 1억 6천만 회 이상 재생되었습니다. 그럼 캐릭터들이 뱉는 공포스럽고 타락한 단어들을 재생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인종차별주의자 마리오. 조회수가 무려 1억 6천만 회에 달하는 동영상입니다. 등장하는 캐릭터는 마리오와 루이지, 소닉과 너클즈, 슈퍼버섯과 피치 공주, 포켓몬스터의 지우 등 다양한 장르의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고어스러운 요소도 포함되어 있고 성적인 농담과 N워드 같은 비속어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마리오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마리오가 닌텐도가 아닌 캐릭터들을 모두 악살하고 다니기 때문인데, 사실 중반부터는 닌텐도든 아니든 눈에 보이면 모두 죽이는 미치광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영상인지 재생해 보겠습니다. Here I come. Now listen here, mister. I don't mean no trouble. Go back into your own console. But sir, I doesn't even have my own console with multi-platform now. Knuckles? It must be a Mario. He take racing too seriously. He takes everything too seriously. You motherfuckers invite non-Nintendo characters onto my track? Oh, this is auto racing. Holy shit! He's killing all the non-Nintendo racers. What is he? Some kind of racist?
You're not Nintendo. You're Pretendo. You're all race traitors. Ah! Oh, yan! Ah! Ang magagawa naman yan! Ah! 23 years of jumping of barrels. 23 fucking years! Oh God! Oh fuck! Oh fuck! Oh fuck! Luigi! Coming for you, nigga. Wait, Mario, think of our history. So, you like it to go fast, huh? All right, I caught it. Now it's mine and I can force it to do whatever I want. Mario, stop! We're brothers! I have no brother. Mario! Oh shit, it's Kratos! Fuck you, Kratos! You PlayStation characters never learn! Suck my mushroom pip, you fucking son of a pig! Oh, hey Mario! Nintendo! 개인적으로 제일 충격적인 장면을 골라보려고 했지만 모든 장면이 충격적이어서 다음 동심 파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Kill the Powerpuff Girls. 블로섬, 버블, 버터컵, 세 명의 어린 슈퍼히어로가 악당을 물리치는 깜찍한 애니입니다. 그 과정이 다소 시끌벅적하다 보니 유쾌한 분위기가 주로 나타나서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에게도 사랑받는 캐릭터들이죠. 만약 동심을 깨고 파워퍼프걸이 악당에게 붙잡혀서 카르텔 마냥 고문을 당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파워퍼프걸 플래시 게임은 동심 파괴는 물론 그 묘사가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후방 주의를 넣기엔 고어한 장면만이 등장하는 플래시 게임이라 경고 없이 그 장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시작은 블로섬입니다. 깜찍한 분홍 리본을 하고 있으며 도시를 지키는 파워퍼프걸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이번 미션은 블로섬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죠. 블로섬이 곧 날아다닐 것 같다. 하늘을 지켜보다가 블로섬을 쏴서 떨어뜨려라 라고 명령이 내려졌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블로섬을 격추시킵니다. 그리고 블로섬을 잡았다며 좋아하는 악당의 모습이죠. 갑작스러운 공격에 큰 부상을 입은 블로섬은 당황스러움에 누구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총알을 몸통에 더 박아주고는 수류탄을 손에 쥐고 블로섬을 농락하죠. 악당은 수류탄 핀을 뽑아서 그대로 블로섬의 입에 터뜨려 버립니다. 미션을 성공했다는 문구와 함께 블로섬의 모습이 보입니다. 파워퍼프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괜시리 미안해지는 장면이죠. 두 번째 미션은 버블. 미션은 너는 뭘 해야 될지 알고 있다는 말뿐인데 맞습니다. 우린 뭘 해야 될지 알고 있죠. 버블은 강아지 함정에 빠져
의식을 잃고 맙니다. 버블이 정신이 들었을 땐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여 있었고 제일 먼저 한 짓은 수치심을 주는 것이었죠. 블로섬은 깔끔하고 빠르게 끝났지만 평소 엉뚱함과 귀여움을 담당하는 버블은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알려줍니다. 당연히 화가 끝까지 난 버블은 눈물을 흘리지만 버블에게 기다리는 것은 참담한 미래뿐이었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최후의 저항으로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날지 못하게 만들어서 미션을 성공합니다. 마지막은 버터컵. 제일 똑부러지게 생겼고 생긴 것만큼 야무지게 행동하는데 버터컵의 시나리오는 블로섬과 버블의 죽음을 알게 되어 악당에게 복수를 하러 찾아오지만 이 파워퍼프걸 플래시 게임에서 악당은 주인공이기도 하고 게임을 플레이하는 여러분이기도 하며 이런 변태스러운 게임을 만든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버터컵이 이길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죠. 결국 버터컵도 붙잡혀 악당에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정말 고어하게 끝나는데 어릴 적 TV를 틀면 자주 나오던 파워퍼프걸이 잔혹하게 죽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뭐라 할 말이 없는 그런 동심파괴 게임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정 릴리.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여자 아이들의 우정을 표현한 애니메이션입니다. 밝은 노래와 아기자기한 그림체로 마음의 평온을 주었다가 갑자기 온몸이 터져 장기를 다 보여주는데 얼마나 충격적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위험도 1. 혼자만의 방. 아주 좁은 방. 닭의 머리를 한 소년이 눈을 뜹니다. 처음 보는 장소인 듯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누군가 먹고 버린 캔의 쓰레기가 가득했죠. 소녀는 문을 두드려 보는데 놀랍게도 문이 열렸지만 똑같은 공간으로 되돌아오는 문이었습니다. 소녀는 실망합니다. 하지만 꼭 이 방이 감옥처럼 생긴 것은 아니었고 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는데 물을 틀자 주머니가 부풀어 올랐고 물에선 눈알이 튀어나왔으며 눈알이 아기로 변하는 둥 역시 이상한 방이었죠. 소녀는 잠깐 탈출할 생각은 접어두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TV를 틀어보는데 분위기로 봐서는 코미디 프로지만 기괴한 모습을 한 인형이 몸을 분해하는 게 전부였고 다른 채널에선 물고기가 새로 변하는 마술로 보이는 프로가 방영 중이었습니다. 바퀴벌레가 나와 춤을 추는데 외계에서 보는 지구의 찰리 채플린은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소녀는 마음에 드는 프로를 찾지 못하였는지 이리저리 채널만 돌립니다. 그러다 결국 채널만 돌리다 소녀는 잠에 빠지고 말죠. 닭의 머리를 한 소년이 눈을 떴을 때 그가 흥미를 느낀 것은 TV가 아닌 여자아이의 모습을 한 인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형은 소년이 끌어안자마자 부서져 버렸고 방에 갇혀 외로웠던 소년에게는 인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책장에서 찾은 피노키오를 읽게 되고 인형이었던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는 과정을 감명 깊게 읽습니다. 소녀는 방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합니다. 소년의 피노키오가 될 물건들을 말이죠. 다리부터 시작해서 부지런히 물건들을 활용하는 소년. 점점 사람의 형태가 되어가고 소년만의 피노키오라는 희망은 호박 머리를 꽂으며 완성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스스로 움직일 리는 없었고 팔과 다리를 잡아 당겨 보아도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답답해진 소년에게는 인형을 움직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방법을 찾기 위해 또 다른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책은 독사과를 먹고 움직이지 않는 공주에게 키스를 하여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 같은 일을 보여줬죠. 그리하여 키스할 준비를 하고 진심을 담아서 키스하는데
키스를 한 소녀는 사라지고 귀여운 여자아이가 눈을 뜨게 됩니다. 소녀 또한 소년처럼 어리둥절했고 처음 보는 방을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소녀도 소년처럼 문으로 나가려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고 금세 절망에 빠지는 모습이죠.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사실 이곳엔 방으로 되돌아오는 큰 문이 아닌 작은 문이 하나 더 존재했는데 문의 버튼을 누르자 스팸처럼 보이는 통조림이 나왔고 통조림은 마치 외계에서 온 것처럼 기괴했습니다. 소녀는 간을 한번 보고 식사를 하죠. 식사 후에 소년처럼 방 안에서 흥미를 찾다가 잠에 든 모습. 그러다가 인형을 발견하는데 소년과 똑같이 생긴 인형입니다. 피노키오를 읽고 피노키오를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키스를 합니다. 소녀는 소년처럼 부서졌고 소녀는 소녀처럼 살아났죠. 그리고 눈을 뜬 소녀는 기억이 모두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외계의 통조림으로 식사를 하고 피노키오라는 희망을 찾아서 키스를 합니다. 이 장면은 소년과 소녀의 행동들을 녹화해둔 비디오입니다.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기도 하고 앞으로 할 행동들이기도 하죠. 키스를 하고 희망을 찾아서 키스를 하고 또 키스를 하겠죠. 이 비디오의 시작과 끝은 어딘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구의 나이보다 더 오래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소년과 소녀가 있던 곳은 영원히 우주를 떠도는 혼자만의 방이었습니다. 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돌고래의 꿈으로 안녕이, 위험도 3. 상당한 충격을 받고 불쾌해지는 정도. 공포, 미스테리, 괴담, 공리괴. 일본의 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분홍색 머리 소녀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소녀를 클릭하면 피를 흘리기 시작하는데 정도가 점점 심해지더니 이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짓뭉개집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클릭하면 소녀가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다가 소녀가 인터넷 창을 가득 메꾸어 버립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네모난 칸 10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네모들은 모두 클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네모를 클릭 시 손바닥 모양이 나옵니다. 가느다란 손목이 꺾여 있으며 손바닥이 꾹 눌린 듯하고 기다랗고 검은 손톱이 기괴한 느낌을 연출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네모입니다. 두 번째 네모를 누르면 총 11컷의 만화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사리나야. 지금부터 내 친구를 소개할게. 짠, 밀피짱입니다. 잘 부탁해. 방귀를 뀌다니 최악이야. 너 따윈 내 친구가 아니야. 죽어버려라.
하면 안 될 짓을 해버렸어. 할복해야 돼. 이후로부턴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림들이 4장 나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네모입니다. 세 번째 네모는 살짝 기괴하게 소녀가 입과 눈을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클릭을 하면 왠지 모르게 사과하고 싶은 표정을 짓기 시작합니다. 정말 기괴하네요. 다음은 네 번째 네모입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을 0.1초마다 번갈아가면서 보여주는데 멀미가 날 정도라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네모를 클릭하게 되면 링크들이 날아다니는데 링크를 클릭하면 오디오 파일들이 재생됩니다.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같이 소름 끼칩니다. 총 12개의 오디오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6분 58초로 넘어가 주세요. 재생 시작하겠습니다.気持ちを楽にして気分を高めるお薬です。胃腸の動きを正常化することにより吐き気、ムカつき、腹痛などの症状を改善するお薬です。寝つきを良くするお薬です。気持ちを落ち着かせて気分を楽にするお薬です。気持ちを楽にして気分を高めるお薬です。寝つきを良くするお薬です。気持ちを落ち着かせて気分を楽にするお薬です。寝つきを良くするお薬です。気持ちを落ち着かせて気分を楽にするお薬です。中枢の興奮に伴う症状を抑えるお薬です。気持ちを楽にして気分を高めるお薬です。気持ちを落ち着かせて気分を楽にするお薬です。筋肉の緊張を取り、こわばりや痛みなどの症状を取るお薬です。気持ちを楽にして気分を高めるお薬です。昼間の異常な眠気を防ぐお薬です。お薬です。お薬です。お薬です。お薬です。お薬です。
6번째 네모를 클릭 시 큰 네모들이 숨 쉬는데 클릭하게 되면 무수히 많은 죽을 사가 날아다닙니다. 네모를 모두 클릭해보면 빈 페이지와 4번째 네모에서 봤던 눈뽕 효과와 풍경들을 눈아프게 보여줍니다. 7번째 네모는 꽃사진을 보여주네요. 8번째 네모는 모리모토 공사 중이라고 표시되는데 원래는 일본 만화가인 아즈마류코의 개인 사이트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폐쇄되었다고 하네요. 9번째 네모입니다. 사이트 제작자의 유튜브 채널로 이동합니다. 마지막 네모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메가의 개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제 모든 네모를 클릭해보았습니다. 네모를 모두 클릭해보니 이 사이트의 제작 의도가 궁금한데요. 이 사이트는 일본의 보컬로이드 프로듀서인 아톨스가 10대 시절의 연습용으로 만든 사이트라고 합니다. 본 사이트를 테마로 앨범도 출품된 것을 보니 홍보 효과는 좋았던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